지금부터 125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독톡 한기접 선생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죠, 그렇죠? 근데 또 더운데 엄청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기접 선생님을 모시고 가끔 부재 중입니다 라는 시집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회장님 인사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오늘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면요, 가능하면 그 작품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어떤 질문과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가능하면 작품을 읽고 각자가 그 작품에 대해서 느끼는 바 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패널 중심으로 거의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관객으로 모시지 않고 독자로 참여하는 독자로 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작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손을 드시면 됩니다. 손을 드시면 그 작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관객으로 듣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작품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작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 아마 오늘 많은 질문이 오가기는 힘들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작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한 작품을 읽고 나면 다양한 우리 패널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가 선생님 말씀 듣고, 그리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작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오늘 작가 선생님부터 각자 먼저 자기 소개를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계셔서 예, 반갑습니다. 김요아킴입니다. 예, 벌써 6월달 여름이 됐습니다. 지난해 겨울 이후로 나라가 상당히 좀 어수선하고 좀 많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불과 이제 2계절이 지났는데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변곡점을 겪었고, 또 많은 또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와 그런 갈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125회를 맞이합니다. 이 부산 그 작가에서 주최를 하는 이 행사는 매달마다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을 모시고 그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한길엽 쌤을 모셨는데, 한길엽 쌤은 우리 부산 시단을 또 꿋꿋이 지켜오셨고, 또 우리 부산 작가회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해주셨던, 어떻게 보면 이제는 원로에 가까운 그런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의미 있는 자리, 또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도 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작가 선생님, 그 한길엽 선생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작가회 회장님 비롯해 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녁 시간에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말을 하다가 조금 숨이 차서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취소를 하고 싶을 정도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자리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취소를 안 하고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인문학 기반의 커뮤니티 단디클 리더로 지금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허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이 청중분들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아까 들어오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다들 작가님이라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쭉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부산에서 커뮤니티로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라서 편한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왔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늘 과연 여기 계시는 작가님들께 결례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그렇지만 어쩌면은 그 날 것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이 시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문학 커뮤니티 단디클에서 나온 강길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마찬가지로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사실 저도 단디클을 활동하면서 많은 작가님들을 뵀지만 시인님도 처음이에요. 시라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짧은 단어와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게 시인데 사실 저는 아직 시가 어떤 세계인지를 전혀 모르는 초보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초보자의 마음으로 시인님의 시를 오늘 읽고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면 뭔가 이제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좀 자유롭게 생각들을 나누어도 괜찮으니까요. 뭐 비판이나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시를 통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지점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한길접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또 패널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품 전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뭐 작품집을 내게 된 과정들 그리고 작품집을 낸 이후에 들었던 어떤 소회들 뭐 짤막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단에 놓은 지는 오래됐고 책도 여러 권 냈지만 아직 한 편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런 자리도 굉장히 나오는 걸 좀 싫어하기보다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책을 내고 작년 8월 달 그때 나왔는데 매번 책을 낼 때마다 저한테는 좀 아픈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책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 이번에 이거 내고 나서는 이제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또 아픔이 왔고 그래서 제목처럼 가끔 부재 중입니다 하는 거는 제가 기억이나 뭐 이런 게 자꾸 어디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면서 혼자 이제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지금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많은 시인님들의 책, 지금 글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든지 또 뭐 글을 쓸 수 있는 그게 시간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이 작품 참 괜찮다 할 정도의 그 시를 한 편이라도 안 그럼 괜찮은 시집 한 권이라도 더 내고 싶은 욕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좀 많이 느낀 게 전체적으로 뭔가 상실과 부재, 제목처럼 부재에 관한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가서 거기에 대한 슬픔이라든지 아쉬움들이 좀 많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데 항상 저희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느낌도 같이 들었는데 그 자연과 조금 여기 시집 안에 자연에 관한 좀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꽃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매개체로 해서 약간 희망적인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제 느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느꼈고요. 특히 전 그 중에서 뭐 시를 하나 꼽아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수신자 없는 편지라고 해서 이제 시가 있거든요. 그 시가 제 마음을 제일 많이 좀 울렸다고 할 수 있어요. 시 읽어 드려도 네 같이 제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인데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목소리가 안 예뻐서 좀 예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수신자 없는 편지. 아카시아 향이 가득한 봄날이면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아직도 내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하고 싶다. 세월은 하염없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마음은 자꾸 뒷걸음으로 가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다 나는 거울을 본다. 낯선 여인은 너의 안부를 묻지만 나는 고개만 저어 보이고 너에게 편지를 쓴다. 날마다 나를 떠나 사라지는 너는 벗어놓은 기억들만 남기고 훌훌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어진 너에게 날마다 편지를 쓴다. 아카시아 향기를 적신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봄을 한아름 안아본 내 두 볼에 반짝 하얀 눈물이 흐른다. 이 시가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해서 누군가 특정한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느꼈거든요. 내가 나에게 지나간 나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사실 이제 저희 나이를 자꾸 먹어감에 따라 가지고 지나간 시간, 세월들에 대한 아쉬움, 후회 이런 게 자꾸 느껴지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좀 아쉬움도 느껴졌지만은 마지막 구절에 아카시아 향기를 적신 편지를 붙이고 봄을 한아름 안아든 내 두 볼에 하얀 눈물이 흐른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그 후회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저희 과거 지나온 시간들이 아름답게 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이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인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수신자 없는 편지라는 글을 쓰시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좀 이렇게 내포하고 있으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처음에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지우려고 자연으로 또 시간으로 돌아가고 또 내가 지내왔던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만큼 변화되는 나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채찍질하는 편지를 쓴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슬픔에 젖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채찍질을 하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향기처럼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욕심으로 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시인님이 의도하신 거를 제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캐치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왠지 뿌듯해지네요. 아, 나 시를 좀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지금 금방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점 시를 아는 사람처럼 느끼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허소영 선생님은 어떻게 이 시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제가 저희 이 책을 각자 이제 제가 우리 강길령 선생님한테 보내고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각자 읽은 책 이 안에 있는 시, 넌 뭐가 마음에 들었니? 난 이게 마음에 들었어. 저도 그 시인데요라고 한 시가 이 시였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접어왔는데 우리 저 친구도 똑같은 걸 접어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마이크를 내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아까 우리 시인님께서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작품도 없고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 시를 읽으면서 사실 지금도 이 시를 이렇게 글자를 보면 마음이 좀 뭉클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수신자가 상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 좀 놀랐었고요. 전 당연히 저한테 쓰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읽었는데 그 상대가 과연 누구일까 엄청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전반적인 작품의 흐름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내고 또 그 떠남을 치유하는 과정들을 나타낸 작품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걸 쓰시면서 나에게 조금 더 또 다른 빛이나 희망이나 그걸 그리고 싶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있다라는 말씀에 사실 궁금해졌습니다. 누구일까? 혹시 뭐 결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 제목을 수신자 없는 편지라고 썼는지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처음에는 대상이 있어서 그 먼 세월 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사람한테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치우고 오롯이 자연과 시간과 나 그것만 생각하자 해서 사람을 지웠어요, 대상을.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보자 하고 쓴 거예요. 네, 저는 아마 오늘 저녁에 가면 제 다이어리 한 켠에 이 시를 적어놓고 저의 내일을 또 저의 10년 후, 뭐 20년 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품을 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이쯤 되면 박수 좀 나와야 되는 타임 아닌가요? 톡톡 초반부터 마음에 담을 만한 시들을 허소영 선생님이랑 강길영 선생님이 톡톡 초반부터 꼽아 주셨네요. 톡톡 다 끝나가는 느낌인데요, 벌써. 혹시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방금 우리 읽었던 이 작품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손을 안 들면 제가 지목을 합니다. 저 성함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자라든지 또는 옷 색깔을 가지고 지목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 타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황길엽 스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지금 한 편은 우리 수신자 없는 편지는 우리 독자들이 꼽은 시고 스님께서 혹시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 하는 시가 있으시면 한 편 읽어주시면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수신자 없는 편지를 접어가 왔거든요. 또 박수 쳐야 되는 타이밍 같은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 분만 했으면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양쪽 두 분 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읽고 싶은 거 하나만 할게요. 몇 쪽이냐 하면 80쪽 바다새.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고 바다를 늘 끼고 있었는데 부산에 와서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내가 그 속에 고기도 되고 배도 되고 갈매기도 되고 파도도 됩니다. 나중에 종착한 데가 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다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새, 하늘인지 바다인지 바다새는 하늘을 헤엄치고 있다. 숨이 차오른 외가리 고깃배 솥대 끝에 날개 한쪽 걸어두고 날아간 짝을 기다리다 깊게 내뿜은 하얀 물거품이 그의 눈물인가. 갈매기 울음이 백고동 소리를 지우는데 생선 비늘 같은 윤슬에 수평선은 경교를 뭉개고 하늘은 거꾸로 매달려 온몸으로 서서히 바다를 점령해버린다. 바다를 잃은 바다새, 해안으로 밀려드는 온갖 쓰레기에 밀려 무거운 날개 내리고 발목 잡힌 갱이 갈매기, 수평으로 나란히 파도를 탄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꼽으신 이유라든지. 예. 요즘에 바다에나 강이나 환경에 대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바다에 그 텔레비전에 보면 고래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또 뱃속에 비닐을 먹어가지고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 물고기나 새나 저렇게 바닷속에 숨을 못 쉬고 있는 거북이나 모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어떻게 평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이 갇혀 있는 거 그리고 온몸으로 지탱해 나가는 그게 꼭 어쩌면 제 모습을 닮은 것도 같고, 그래서 바다새가 하늘을 보면 우리 바다 끝에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푸르른 하늘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하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를 모를 정도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갱이 갈매기가 그리고 파도가 하늘에도 파도를 치고 하늘에도 갈매기가 날고 바다에는 파도가 또 갈매기처럼 날아서 가고 싶은 욕구를 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가면 슬픔을 띄워보내고 그리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저 마음을 다지기도 하고, 바다를 저는 참 많이 찾아갑니다. 미포나 송정이나 멀리는 못 가더라도 남해는 가면 꼭 남해 그 일주를 바닷가를 차를 타고 돌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좋아하는 이게 바다를 너무 좋아하면 외롭다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바다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시들이 좀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황길엽 선생님 시에 보면 사실은 시적 대상들 자체가 바다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그 자연 대상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마 또 스님 나름 어떤 거기에 얽혀 있는 어떤 사연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읽어주신 바다새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그 앉아 계신 분들이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우리 뭐 도서 상품권 뭐 이런 거 준비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도 할 수 있으시면 좋겠죠, 그렇죠? 없으시면 제가 지목 아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지목할까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제가 아는 분을 그냥 지목하겠습니다.
뭐 이은주 시인 한번 잠깐 이야기 간단하게 하죠. 짧게 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시 쓰는 이연주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 시집 일단 출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안 그래도 오면서 또 그 지하철 안에서 또 선생님 시집을 다시 한번 더 읽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시집 볼 때마다 이제 바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서 그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유년 시절 바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바다에서 나고 자라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바다의 어떤 유년의 선생님의 삶이 그려진 거는 조금 보기가 드물어서 저 시집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오늘 가면 선생님의 그 유년 시절의 바다에서 뛰어놀았던 이야기라든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화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기회가 되면 여쭤봐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쭙는 걸로 제가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릴 때 그리고 유년 시절 또 학창 시절 바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집에서 자꾸만 자식들이 위에서 죽으니까 자식이 귀한 집이 돼가지고 할머니랑 아버지랑 엄마 전부 다 어디를 나가고 바닷가에나 이렇게 가면은 물에 빠져 죽을까봐 정말 못 가게 했거든요. 그리고 멀리서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는 봤는데 바닷가에 가서 딱 2번인가 친구들 따라 갔다가 되게 혼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대한 동경이 아마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달래는 게 바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좋아하게 되고 지금은 오히려 유년 시절보다는 더 많이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못 가봤던 바다, 그때 느꼈던 바다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치유의 바다입니다. 솔직히 치유의 바다라서 남해도 자주 가고 이렇게 송정이나 미포도 가서 혼자 그냥 차 안에서 바다를 쳐다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 시를 읽으면서 사실 대체로 방금 그 이은주 시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라든지 숲이라든지 고향에 대한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이 또 연결되는 시어들이 이 단어랑 또 연결되는 시어들이 보면 슬픔, 외로움, 뭐 그리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그 이은주 시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바다에서의 어떤 유년의 추억들, 자, 이런 것들이 슬픔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추억일까, 어떤 유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장면들은 사실은 조금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저도 동시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방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유년기의 어떤 그 바다에 빠져 죽음에 대한 어떤 기억들, 사실 시 속에서는 기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기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기억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기억인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어떻게 바다가 치유의 어떤 대상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허서영 선생님이 또 이 시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 한번 간단하게 하고 다음 우리 독자분이 또 시 낭송을 준비하셨으니까요. 또 시 들으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체적으로 글을 약간 저의 입장이나 환경에 좀 대입을 해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다새라는 작품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살고는 있으나 사실 살아간다는 것보다 시간은 계속 주어지는 데서 저희가 그냥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인데 이 바다새가
바다인지 하늘인지도 모르는 그 어느 경계를 날고 거기에서 여기 끝 말미에 보면 뭐 온갖 쓰레기에 밀려 무거운 날개 내리고라는 부분에 발목 잡힌 괭이 갈매기라는 부분들이 난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데 뭔가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갈망이나 그런 걸 좀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저 나름의 이 바다새 작품에 대한 어떤 느낌을 담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저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우리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누죠. 뭐 평가하고 뭐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각자가 작품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작품 전체에 대한 것, 그리고 개별 작품들에 대한 것. 오늘은 뭐 무게 중심을 여기다 두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독자분 중에 한 분이 또 신앙송을 준비하셨으니까요. 듣고 그 작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앙송 준비를 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반갑습니다. 단디컬 멤버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단디컬 멤버 최경리입니다. 제가 읽고 싶은 시는 14페이지 정답과 오답 사이입니다. 정답과 오답 사이. 잃어버린 것들과 잊어버린 것들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내는 방법을 알지 못해 바보인 나는 늘 제자리 걸음으로 지난 시간들의 발목 잡히고 온전한 걸음을 걷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들. 이제 삶의 공식에 오답은 지우고 아침 햇살을 보면 지난밤 어두웠던 흔적들 잊어버리고 처음 보는 것 같은 환한 하늘 또 설렘이다. 나는 흘러가듯 또 다른 길을 만나고 얼빠진 생각으로 얼빠지게 사는 동안 울컥 떠내려가는 내 기억 속 문장을 잡아놓고 빤히 보이는 길. 온갖 잡념에 뺏긴 머릿속은 텅 비어 하얗다. 정답과 오답 사이는 거리가 없듯이 찰나에 바뀌는 뇌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은 어쩔 수 없는 나만의 계산법이 되어버리고 후회는 미래일 뿐이다. 내가 지나온 길에 어깨 처진 남자의 무거운 구둣발 소리.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오류에도 사람들은 왜 밟고 또 밟히면서 상처가 되는 길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정답과 오답 사이를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정답이 아니었고 또 오답인 줄 알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정답일 때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지인님도 나처럼 이런 기억이 있었을까라는 물음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낭송해봤습니다. 스님은 이 시를 어떻게 쓰셨나요? 항상 오답투성이였습니다.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또 어제의 길을 들어서는 게 제 글쓰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 시집은 못 모르고 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갈수록 색깔이 달라지게 쓰려고 치다가 또 상황이 정말 어떤 처절한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약한 시들, 정말 내가 너무 싫어하는
만들고 나서 책을 만들고 나서 후회를 안 해본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색깔이 좀 달라야지. 이번에는 내가 내를 온전하게 드러내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답과 오답 사이는 순전히 제 마음에서 이게 아까 낭송해 주신 선생님 말씀 맞다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오답이고 오답이라고 버리면 또 그게 내한테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를 칭칭 감고 있는 정답이 돼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도 한번 나다운 색깔로 환하게 일어서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뭔가 지금 뭔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 그 시집을 내고 또는 시를 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게 마지막이어야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시인의 또는 인간의 자세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랬을 때 또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뭐 다음 시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일 거야라고 하는 순간 다음 시가 또 탄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길령 선생님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일단 저는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세상은 정답하고 오답 딱 두 가지만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따라가는 게 옳고 오답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거기로 내가 들어섰을 때 뭔가 자기 파괴적인 좀 많이 갖긴 했는데 자기 자신을 좀 자책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시를 이제 보면서 이게 나만의 계산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과 오답보다는 내가 정한 정답과 오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시를 보면서 선생님은 뭐 후회하시고 뭐 생각하고 행동 뭐 따로다 이런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뭐 그것 또한 나만의 계산법으로 따지면은 오답이 될 수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약간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위안을 주고 저에게 괜찮다라고 좀 다독이는 그런 위안을 좀 얻었던 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위안과 또는 이 부끄러움이 시인을 만들고 소설가를 만들고 또 우리들을 만들어 가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방금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 아까 이제 허소영 선생님은 아까 그 수신자 없는 편지 말고 혹시 또 준비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네, 정답과 오답 사이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작품을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이 작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가 한 줄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 정답과 오답 사이 제목 보면서 정답과 오답 사이 거리가 없듯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책을 읽은 지는 저는 사실 독서의 세계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시는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위에 있는 세상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답, 오답보다는 현답, 해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결국 나만의 계산법은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단단해져 있느냐. 결국 그게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될 것이고 그 길을 어떤 사람들과 같이 가느냐가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현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잠깐 하면서 이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50페이지에 있는 새벽이 올 때까지 작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욕심이고 세월에게 곁을 내어준 그 안에 잠시 머물러 있는 청춘을 본다.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고 눈앞을 채우는 어둠뿐인 밤에 시어는 모두 죽고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보낸 밤. 밤을 허물고 다시 찾아오는 새벽. 창밖에 하얗게 안개가 피어나 자글자글 속살거리는 소리. 싱싱한 하늘거림은 아침을 부르고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하는 또 다른 하루를 기다리는 어제는 지나간 추억이라고 쓰고 엔터키를 누른다. 제가 이 작품을 두 번째, 왜냐면 저거 제가 새벽을 되게 즐기기도 하고요. 지금 같이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도 새벽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새벽이라는 게 어떨 땐 되게 희망적일 수 있고 또 어떨 땐 되게 절망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첫 줄에 제가 사실 좀 반성을 했어요. 전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다. 난 새벽에 모든 하루에 살 기운을 충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욕심이다에서 내가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확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나는 새벽을 정말 이 분단위로 쪼개서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는데 어쩌면 오늘 일어난 일들이 저녁이 되면 정말 나의 노트에 많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녁이 되면 적을 말이 별로 없어요. 뭘 먹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결국은 아직 비워내지 못한 내 욕심으로 이 새벽을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그리고 새벽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시인님께서는 이 시를 쓰실 때 혹시 어떤 새벽에 대한, 그리고 지금 시인님의 새벽은 어떤 그림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시를 쓸 때 직장에 너무 바쁘게 다닐 때인데 집에 올 때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좋은 시 한 편을 쓰고 자야지, 쓰고 아침을 맞이하고 바로 출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책상에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했는데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그게 정말 욕심이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세월이 나를 다 깎아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어둠뿐인 밤에 시연은 모두 죽었다 했잖아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하면은 다른 생각이 날 건데 포기도 안 하고 계속 붙잡고 앉아서 창밖을 나갔다가 어둠 속에 한번 거니려도 안 되고, 그래서 이미 이제 나에게는 열정이다, 청춘이다,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는 했지만 또 욕심은 또 차오르더라고요. 새벽이 오니까. 새벽에 창밖에 환하게 비치는 그 빛을 보고 나도 이제 40대다. 20년을 까먹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일부터 또 열정을 쏟아야지 하는 그런 욕심을 한번 부린 시예요. 예. 선생님 이제 이 시를 보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새벽을 맞이하고 싶다 하셨는데 그 말에서 지금 심쿵했어요. 그래 맞다. 저도 이제 사실은 내일 모레 이제 조금 더 가상이 아니죠. 사실 내일 모레 50이 다 돼 가거든요. 이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싶었는데 점점점 이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전에는 정말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고 하려는 마음, 먼저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해 지나갈수록 조금 자꾸 뒤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선생님도 심지어 시어는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는 새벽을 열정을 가지고 새벽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맞다. 선생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시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심쿵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패널로 참가하게 된 게 갑자기 되게 좋은 기회고 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중에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아까 새벽이 요즘의 새벽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새벽은 건강 빼고는 행복합니다. 너무나 제가 지금까지 독서한 거에 한 3분의 1을 요즘에 하는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그 책 읽는, 글 읽는 활자가 내 눈에 속속 들어올 때 행복하고 나는 안 써도 괜찮다. 좋은 시인들, 좋은 작가님들의 좋은 글 읽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시를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요즘에 새벽은 참 행복합니다. 밤을 새워도 물론 공황장애로 잠도 못 자고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책 읽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건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강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 또 패널 두 분 또 금방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미리 이제 질문 준비도 하시고 근데 아마 지금 밑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작품 한 편 더 읽고 질문을 또 던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또 작품 낭독을 준비하셨으니까요. 또 같이 연달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 단디클 멤버 심지은 꿈꿈소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낭독 먼저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네, 바다향기. 바다향기, 황길엽. 그림처럼 길게 놓인 아름다운 길. 그리움만으로 가득한 길.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던 길들이 잊을만도 한데 밤길마다 따르는 그림자. 멀리 바다 위로 구름들이 내려앉아 너울 따라 넘실넘실 바다로 떠가는 하늘. 설레는 가슴은 섬에게로 간다. 코끝으로 번지는 달달한 바다 냄새. 뜨거운 태양 말없이 끌어안고 발가벗은 등을 내주는 남해대교. 상주 해수욕장 솔숲으로 비집고 덜어선 바람. 어느새 가슴 가득 바다를 채워주고 먼 바다 여행을 떠난 소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까르기는 갈매기 소리를 쫓아 소녀는 아련한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쓴 웃음으로 세월을 하얗게 지워내고 있다. 향긋한 바다 냄새 줄렁줄렁 가슴을 채운다.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이 시 한 편에 그 작가님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도 들어가 있었고 우리가 향기 속에 보면 기억과 추억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어저께 차 모임이 있어서 보이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 보이차 향기의 쥐풀 냄새가 어렸을 때 제 외갓집의 기억을 다 되살려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조금 작가님한테 의문스러웠던 게 왜 끝에서 쓴웃음으로 세월을 하얗게 지새부었는지, 여기에 쓴웃음이 아니고 엷은 웃음, 밝은 웃음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거를 회상하고 이렇게 현실을 딱 이렇게 보면서 왜 쓴웃음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세월하게 뺏긴 제가 쓴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을 때 정말 패기 넘치는 때 이 바다에 이 좋은 상주의 해수욕장을 왔으면 어떤 생각이 더 나를 감싸 안아줬을까 하는 거, 지금은 텅텅 비어버린 제 온갖 비어 있는 것들이 한심한 생각도 들어서 쓴 웃음을 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제가 작가님 뵀었거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다들 준비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일단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패널 분들 얘기 좀 더 듣고 마이크를 또 넘기도록 그렇게 한 분한테 또 넘길 테니까요.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시를 낭송해 주신 꿈꿈소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기라는 게 추억을 이제 일으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바닷가 이제 할머니 댁에서 몇 년을 산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 댁이 거제도라서 바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바다 향기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바다 냄새가 저절로 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그때 있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이제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를 보게 되면은 그냥 저는 소녀 같은 선생님이 갑자기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 속에서 여러 가지 시어들 이제 뭐 나오지만은 뭐 넘실넘실 뭐 이렇게 보고 설레는 가슴 뭐 이렇게 소녀 이제 까르기는 이게 또 원래 우리 갈매기 하면은 까르기는 이런 소리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까르기는라는 단어 속에서도 이제 시인님의 소녀 같은 감성이 이제 느껴지면서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겼나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아까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좀 많이 안고 있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긴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쓴웃음 좀 궁금했었는데 답을 해주셔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사랑하시는 시인님은 아마 앞으로도 바다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뭐 지나가는 세월 때문에 쓴웃음을 지으셨다고 하지만 좀 더 밝은 웃음 미소를 좀 더 지을 일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저희 생각도 이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다 향기라는 제목과 이제 이 시를 쭉 읽으면서 우리 그 타국에 있으면 뭐 조국을 그리워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타지에서 뭔가 여기 보면 뭐 길게 놓임 그리고 그리움만으로 가득한 길 발길마다 따르는 그림자 여기에서 저는 그냥 타지에서 뭔가 외로움 치열한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 뭔가 이것과 되게 많이 싸우고 계시는 시간이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고향을 되게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유년 시절의 나의 그 흐릿한 어떤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걸 찾아가려고 참 많이 애쓰는 그런 회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지친 그 감정들을 이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리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이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시는 이런 시인님의 말씀 중에서 뭐 건강과 상실,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인연의 끈이 놓아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 시를 쓰셨던 시기에도 그런 감정들이 있으셨을까
아니면 고향에 계실 때 쓴 시였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어떠셨는지요? 아니에요. 고향은 떠나온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고향을 자주 찾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 잘 안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 속내가 내 아픔이 드러날까 봐, 그 속으로 빠져들까 봐 자꾸 지우려고 잊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한 권을 붙잡고 읽어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고 하는 게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정도로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는 것들이 언제쯤 묻어 나올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열심히 지금 배내가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도 제가 아까 뭐 50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40대, 50대만 되면 저도 날개를 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창피하지만 70대가 되고 보니까 어떤 희망적인 것보다는 나를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기울이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작가회에서 그 뭐 후배들이나 그 편지글처럼 써라 하는데 안 쓰려고 하다가 왜 제가 보냈나 하면 그런 작가나 시는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고소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이 폴란드에 있는데도 거기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많이 가서 좋은 걸 많이 써오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젊을 때 그렇게 못했는가. 열심히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놓치고 이제 해야지 하고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떨어지고 세월한테 뺏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작품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여행을 다니시고 좋은 글을 많이 쓰시니까 저한테는 그게 부러운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것도 제가 잊지 않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됐는지 싶어가지고 그쪽에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이제 준비를 다 하셨겠죠. 이 시에 대해서 또 한번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주 짧게 한번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지목 들어갑니다, 이제.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네. 앉아서 해도 되겠죠. 제 이제 큰 오빠가 우리도 이제 바닷가 쪽에 살았거든요. 친구를 한 몇 년 사이로 2명을 바다에서 읽고는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수하려고 이래 세수대에 물만 봐도 무섭다고 막 그런 얘기를 오빠는 굉장히 조금 여성스러웠는지 저한테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절대로 풀지 않겠다고 속내를 꼭 감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의 그 과거의 바다가 지금 현재의 바다를 눌리지 않도록 글로라든지 선생님 친한 분한테라도 이야기하면서 풀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예, 또 혹시 다른 분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제 제가 아까 지목한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지목합니다.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게 뭐 카키색인가요? 카키색 모자 쓰고 계신 예, 혹시 뭐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예. 아, 예. 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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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습니다. 예, 네. 빈집. 불빛 없는 지붕 위로 들고양이 한 마리 바람처럼 휑하게 날아올라 푸른 눈을 등대로 밝히고 빈집 주인이 된다. 그녀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텅 빈 마당에 무성한 잎들이 뒤척이는데 그 위를 달빛이 내려앉아 온기가 없어진 빈 방 창문 싸르락 싸르락 바람이 부비다 갑니다. 누렇게 변해버린 벽면에는 그녀의 손때 묻은 벽시계만 6시에 일직선으로 서서 묵묵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잡고 마당 옆에 녹슨 괭이 한 자루 허물어져 버린 농부의 땀 냄새가 켜켜이 박힌 채 지워지지 않고 오늘 아버지 자리가 덩그렇게 놓인 그곳으로 그리운 안부 묻습니다. 훌쩍 보낸 세월이 종종 고름으로 와앉고 돌담장에 무성해진 담쟁이 넝쿨 겨울 동안 입 털어낸 자리에 새싹들이 뾰족히 살아나는 향기로운 봄날 우물가 돌담 사이에 노란 개나리 휘휘 마당을 쓸어가는 봄바람에 유년히 스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언어로 사회 생활에 봉사하는 그런 문학이죠. 그림은 색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요즘 너무나 어려운 시들이 많아서 또 그게 대세라서 저도 실은 이런 서정적이고 정직하고 가슴 울리는 시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내 모습을 봐요. 그것이 발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오늘 이 빈집이라는 시 너무 좋죠? 예, 우리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성능 좋은 마이크로 하면 이렇게 또 시가 아름답게 들리는 것인지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성능 좋은 마이크 가지고 계신 우리 또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시지요. 예. 이 시에 대해서도 한번. 예. 목소리가 너무 이쁘시니까 시가 가슴에 쏙쏙 박혀오네요. 그때 제가 썼을 때는 이 정도로 내가 생각하면서 안 쓴 것 같은데 시의 포장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 고향에 부모님이 사시던 그 집이 다음에 놀러 한번 가세요. 엄청 크고 뒤에는 산이고 이랬는데 가니까 텅텅 비어가지고 뒤에 부엉이 소리만 들리고 들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을 옛날에 수리하면서 돌담 그거를 3분의 1쯤 허물었는데 이쪽에는 막 제가 못 허물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돌담에 담쟁이 넝쿨들이 엄청 많이 엉켜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릴 때 그게 살고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그리움들이 정말 모락모락 여름에 모깃불 피워놓으면 연기처럼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이고 낮이고 새소리고 바람소리고 모든 게 정겨워서 정말 거기가 산 밑에 집이 아니면 동네 가운데 있으면 맨날 며칠을 거기에 쉬고 오고 싶은데 제가 그 산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거기서 모시고 언니 집에 가서 있다 옵니다. 예. 그리운 집이에요. 고향집. 네, 허소영 선생님이랑 강주영 선생님 혹시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사실은 길지는 않거든요. 예, 길지는 않아서 진짜 꼭 이 질문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다. 꼭 해보고 싶다. 또는 뭐 다른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꼭 하고 넘어갈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집의 제목 가끔 부재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저희 항상 엄청 열심히 다들 사시잖아요. 저도 막 엄청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출근과 퇴근을 해서 와서 뭔가 멈추면 안 되고 엄청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멈춰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우리 시인님께서 시를 처음 쓰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아픔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리고 삶의 부재가 느껴졌을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재의 순간에 또 다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했던 그 힘이 혹시 글이었을까? 시였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아직 많이 모자란 인생의 후배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맨 앞에 있잖아요. 살아갈수록 밀린 숙제 같던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무게라는 게 긴 세월을 살아왔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다. 삶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근데 시를 맨 처음 쓰게 됐을 때 옛날에 우리는 그때 신춘문예만 돼야 시를 쓸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88년도, 89년도에 신춘문예도 도전해보고 했는데 91년도에 이제 90년도에 그 필명으로 서울에서 추천 등단을 했다가 훨씬 본명이 좋다 해가지고 91년도에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파닥파닥 시에 대한 사랑을 많이 넘쳤는데 제대로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가 저한테는 어쩌면 삶에 대한 활력이었고 위로였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 했듯이 이렇게 써야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봐야지 했는가 하고 내 현실하고 그게 안 맞아지니까 그게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하고 일치가 안 돼서 생각 따로 시어가 만들어진 시 따로 이렇게 돼서 그게 가끔 부재 중입니다. 여기에 슬프다고 말하지 말기, 가끔은 힘들다고 말하고 오래전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왜 부재 중이라고 하는 걸 제목을 했나 하면 여기도 이제 소제목 여기 책 제목을 했는 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 사람씩 떠나고 그리고 연락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이 나를 떠나고 부재 중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겁이 나는 치매 그런 게 될까 봐 여기 가끔 부재 중입니다라고 제목은 했지만 내를 표현할 때 털어버리자.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내가 속으로 막 이렇게 웅크리 들지 말자. 웅크리 들으니까 결국 이렇게
제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하자 싶어서 기억을 붙잡고 싶은 이 부재중인 게 없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안에 들어가면은 살아왔다는 건 이제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살아왔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생길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것, 좋은 것만 담자, 생각하자. 안 좋은 거는 버리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목도 정하고 안에 시를 썼어요. 오늘 이렇게 시인님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일단은 정말 좋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정말 좀 많다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시를 쓰시는 동안 어떤 뭐 좀 신뢰가 안 된다면은 어떤 일을 겪으셨길래 이런 상실에 대한 느낌이 또 많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위안을 좀 많이 찾으셨잖아요. 그렇게 된 자연에서 어떤 위안을 지금 찾으셨고 또 찾고 있으신지 그런 거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신다면은 이 시를 이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봅니다. 네, 제가 아까 생각 따로 표현하는 시 따로라고 말씀드린 게 계기가 있죠. 지금 벌써 29년이 됐는데 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만든 장본인이 출장 가서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벌써 28년, 9년을 헤매면서 아직도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재인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부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여기에 이제 버려야지, 잊어야지,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지 하는 그런 게 있고 제가 세 번째 시집이 거기에 완전 독백처럼 했는 각오 없는 사람아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아까 나와 있지만 그게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한테는 어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렇게 좀 활발하고 활동적이면 그런 걸 좀 쉽게 잊을 수 있을 건데 제가 어떨 때는 내가 왜 시를 썼을까 자꾸만 뇌를 더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고 더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들고 모든 사물을 보면 좀 희망적이고 활기차게 해야지 그렇게 만약에 써놓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슬프다고 그 난리더니 이렇게 할까 봐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쪽에 참 약한가 봐요. 주변 의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데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도 제가 때로는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우 저렇게 활발하게 살면서 즐겁게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그걸 생각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빠져들어서 이 시를 쓰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쪽은 한 켠에 다 내버려 두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오롯이 나를 세울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요즘에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스님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슬픔이나 허무함들 그것들이 이제 어떤 계기에서 나타나는지 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 시 자체가 그 서정 문법에 굉장히 충실하게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 서정이 서정으로만 가지 않고 그 자신의 어떤 기억들을 계속해서 소환하면서 그 아픔을 어떻게든 치유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 시들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또 뭐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이제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문학 톡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쉬운 점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즉 시를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의 구체적인 고통을 상상을 하거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자, 이런 점들은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 중간중간에 보면 그 주술의 어떤 호응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현상들도 좀 많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소재나 어떤 표현이나 구성, 흐름들이 굉장히 동일하게 각 시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차이가 반복이 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각 속에서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지 않은가. 각 시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성이라든지 고유함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가졌던 아쉬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나갈 수 있을지 이 패널들과 작가 선생님과 우리 독자들이 함께 계속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참여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 그다음에 우리 스님이 겪었던 어떤 고통들을 실제로 말하기가 힘든 것이었을 텐데 조금씩 잘 내비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몸도 이렇게 좀 힘드신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참여를 굉장히 잘해 주셔서 너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요. 밑에서는 또 빨리 갔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식사 자리에 가서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톡톡 125회 한길엽 스님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